기존 모델의 일부만 살짝 바꾼 부분 변경 모델이란 게 있죠. 부분 변경이란 것도 분명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적절치 않은 타이밍과 결과물의 경우 종종 욕을 먹곤 하죠. 항공기시장에서도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요. 현재 중장거리 노선에서 보잉의 787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종인 에어버스의 A350이 그 주인공입니다. 장거리를 안전하게 날면서 기름은 조금만 먹고 그러면서 승객은 또 많이 태워야 하는데 여기다 쾌적하기까지 해야 하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제작사 입장에선 정말 극한의 직업인데요. 이걸 또 되게 만들어 호평을 받는 기종이 바로 A350이죠. 하지만 보잉의 747과 마찬가지로 성공작은 치밀한 기획과 준비로 탄생했을 것이란 상식을 여지없이 깨트려진 기승 또한 A350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90년대) 말 유가 안정으로 세계 경제가 성장하자 항공 여객도 급증했는데 그러자 항공사에는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자리가 텅텅 비어가는 노선임에도 항속거리나 이톱스 문제 때문에 크고 기름 많이 먹는 747을 투입해야 하는 속쓰린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에 항공사들은 제작사에 연비 좋은 신기종 개발을 줄기차게 요구하게 되죠. 보잉은 발빠르게 787 개발에 들어갔지만 에어버스는 이 상황을 알면서도 어쩔 여력이 없었는데요. 당시 에어버스는 기대 만빵의 A380 개발에 회사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쏟아붓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에어버스는 내심 부분 변경으로 운영 비용을 낮춘 A330으로 떼어보려 했으나 항속거리 등 모든 면에서 787과의 경쟁은 힘들었죠. 당장 다가오는 2004년 판버러 에어쇼가 발등의 불이었습니다. 내놓을 게 없는 에어쇼에서 고객들이 모조리 보잉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이 뻔히 보였으니까요.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신기종 개발은 엄두를 못 내고 결국 에어버스는 A330의 엔진과 날개만 바꾸고 기체 몇 군데를 살짝 손본 페리 모델 A350을 발표합니다. 당연히 고객사들은 외면했죠. A330을 사골로 우려먹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동체 지름, 즉 객실 폭이었습니다. 보잉의 787은 242 또는 333으로 좌석 배열이 가능했는데 반면 A330 기반의 초기 A350은 동체가 그만큼 크지 않았죠. 항공사들은 낮은 운용비를 강조했지만 좌석수 역시 양보하지 않았는데요. 이건 수익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승객들도 넓은 객실을 선호했고요. 욕만 바가지로 먹은 에어버스,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동체까지 싹 새로 개발하는 풀체인지로 방향을 전환하죠. 그 결과 2006년 판버러 에어쇼에서 새로 발표한 게 바로 A350 XWB입니다. A330 기반이 아닌 동체부터 넓게 새로 설계한 진짜 신상임을 강조하기 위해 350 뒤에 XWB를 붙인 거죠. 이제 동체 지름은 787과 777의 사이인 5.96m로 늘어나 333 배열은 물론 17인치 좌석을 사용하면 343 배열로 최대 777 수준의 탑승까지 가능해졌죠. 이렇게 상품성이 확실하게 개선되자 바로 입질이 왔는데요. 싱가포르 항공이 판버러 에어쇼에서 40대를 지른 겁니다. 판버러 에어쇼에서 반응이 좋자 그해 말 A350 XWB 개발은 시작됐고 이젠 달리기만 하면 됐는데 그런데 전방에는 거대한 차가 길을 막고 있었죠. 당시 에어버스가 유망주라 철떡같이 믿던 A380이었습니다. 기술적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는 바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개발 비용은 에어버스의 경영에도 압박을 가했죠. 인력, 자금 모두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A350 XWB 프로젝트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A350에서 A350 XWB로 바뀌면서 2년이 늦어지고 개발비도 초기 53억 달러에서 100억 가까이 따블이 됐습니다. A350 개발의 최대 난관은 정작 기술 장벽보다 늘어나는 개발 기간과 비용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인도 시기를 2013년 중반으로 고쳐 잡은 에어버스는 이에 해결을 위해 각 파트너사들이 개별 비용을 분담하는 RSP 방식을 채택하고 또 컴퓨터 설계 프로그래밍 카티아를 활용해 기체 배선과 인테리어 설계를 동시에 진행했으며 비행시험 일정을 최대한 압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지연된 프로젝트 기간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개발 과정에서 곤욕을 치른 A380과 달리 A350 XWB는 비교적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될 수 있었죠. 2014년 12월 카타르 항공이 인도한 A350-900을 기본으로
2018년에는 A350-1000을 인도한 에어버스는 현재 화물 전용기 A350F를 추가 중입니다. 787처럼 A350 역시 전체 구조물의 반 이상을 복합 소재로 썼는데 두 회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했죠. 787은 동체를 통째로 제작해 공정이 짧고 내구성이 뛰어났지만 대신 중간 부분을 절단할 수 없어 화물기로의 개조가 어려웠죠. 반면 A350은 동체 단면을 상하, 좌우, 측면 네 부분으로 제작해 화물기로의 개조나 부분 손상 시 수리가 가능했습니다. A350은 2014년 민항기 최초로 이탑수 370 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한쪽 엔진 고장 시에도 6시간 이상 비행이 보장되는 것으로 대양 횡단 노선에서도 제한 없이 투입이 가능했기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있는 기종이었죠. 또 이미 많이 운용 중인 A330의 조종사가 추가로 비행 훈련만 하면 A350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에 역시 항공사가 좋아할 비용 절감의 이점이 있었죠. 787의 소니크루즈의 미래 기술을 대거 적용했듯이 A350도 당시 에어버스가 전력으로 개발하던 A380의 최신 기술이 많이 적용되었는데요. 특히 글래스 칵핏과 컨트롤 시스템 분야가 그렇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들어갔지만 관객들이 특수효과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워 호평을 받았던 영화 쥬라기 공원이 떠오릅니다. 여객기 역시 효율성과 쾌적함에 초점을 맞춰 개발하다 보니 항공사에겐 많은 면에서 혁신적인 신기종이지만 사실 승객 입장에선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과거엔 꿈도 못 꾸던 다음의 성과를 보면 그동안의 기술 진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A350 900URL을 투입한 싱가포르 항공의 싱가포르 뉴요크 노선, 그리고 A350 1000을 투입해 진행 중인 퀀타스의 시드니 런던 그리고 뉴욕 노선 등이 실현 가능해진 것이죠. 1947년 퀀타스가 처음 이 노선을 서비스했을 땐 시드니 런던 노선에 무려 6개의 중간 기착지를 4일에 걸쳐야 갈 수 있었습니다. 이 거리를 비행기가 20시간 미만에 무착륙으로 운항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거리 비행 능력 외에도 승무원과 승객들의 안전, 쾌적함도 함께 해결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의미입니다. 승객으로서는 기껏해야 좀 더 곡선이 우아한 샤클렛 윙립과 조정석 앞창문의 까만색 테두리 정도나 눈에 들어오지만요. 말 나온 김에 덧붙이면 A350의 이 일명 너구리 도장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데 에어버스는 빛 반사 감소나 열 조절 등의 기능적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리 납득가는 설명은 아니죠. 앞서 언급했듯 딱히 두드러질 게 없는 외관의 신기종을 대중에게 어필할 거의 유일한 마케팅 요소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잘 먹혀든 듯 합니다. 지금까지는요.